맨하탄 섬은 방랑 생활을 하던 토착 인디언들의 근거지로서 황량한 원시 지역이었으나 이후 모든 것은 변화하게 됐다. 이것은 어떻게 뉴욕이 제어할 수 없는 경제적 에너지와 야망에 이끌려서 일련의 꿈같은 공학기술에 의해 변모를 겪으며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특징적인 도시들 중에 하나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스카이라인이 보인다. 맨하탄 남부의 빛나는 고층 건물들은 자랑스런 뉴욕의 부와 힘을 보여주는 공학기술의 경이이다. 그러나 뉴욕 최초의 기술자는 자연이었다. 2만 년 전 맨하탄은 마지막 빙하 시대의 거대한 빙하 조각들이 100마일 길이의 땅 가장자리에 있었던 내륙이었다. 얼음이 녹자 대서양의 바닷물이 북미 해안을 휩쓸었다. 빙하는 맨하탄 주위에 이상적인 천연 항구를 만들었다.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도시들 중 하나로서의 뉴욕의 운명이 이루어진 것이다. 네덜란드인들이 1624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식민지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장사를 하기 위해 왔었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그들의 정착지를 조국인 네덜란드의 운하 도시 이름을 따서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불렀다. 찾아가 볼 수 있다면 아직도 도시에서 그들이 이룬 유적지들을 볼 수 있다. 다이아나 월은 뉴욕에서 가장 으뜸 가는 고고학자들 중 하나이다. One of the earliest things that the Dutch built in New Amsterdam was, of course, a canal. The Dutch had 3 bridges that went across the canal, and one of them is still commemorated by the name of the street, Bridge Street, which still exists today. 또한 브로드가는 바로 운하가 있었던 곳이다. But there's no bridge anymore, so I guess to be historically accurate, really what I should do is take off my shoes. 운하가 오늘날에도 있다면 배를 타고 월가를 가야만 할 것이다. 그러나 1600년대 초로 돌아가면 교역 장소에서 거래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네덜란드 서인도 회사는 성가신 배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로 배수구를 만들었다. 그들은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 강경파를 끌어들였고 뉴 암스테르담은 변화됐다. 도시 북쪽 경계주의로 방어벽이 세워졌다. The wall was built as a form of protection to keep out Indian attacks. They also wanted to protect themselves from the English. 하지만 그것은 소용이 없었다. 영국인들이 뉴 암스테르담을 정복했을 때 그들은 해로를 이용했던 것이다. 도시가 확장되자 영국인들은 방어벽을 헐었다. 오늘날 월가는 방어벽이 있었던 곳이고 거리의 이름도 그것에서 유래했다. Once, of course, the English took over, they changed the name from New Amsterdam to New York after the Duke of York. 오늘날 나룻배 선착장에 있는 동쪽 저지대 지역이 옛날 뉴욕의 상업 항구였다. 그러나 이곳은 이용할 수 있는 땅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뉴욕의 정신을 요약해서 말해준다. 자연이 충분한 땅을 공급해주지 않는다면 뉴욕인들은 더 많은 땅을 만들어냈다. 많은 현대적인 고층 건물들이 강을 땅으로 메운 매립지 위에 서 있다. 이 혼잡한 거리들은 모두 옛날 이스트강이 흐르던 곳에 만들어진 것이다. 만약 지금 섬이 원래의 해안선대로라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몇몇 도시들은 사실 쓰레기 더미 위에 지어졌다는 것을 발견했다.
몇 년 전에 다이아나 윌은 사무실 건물이 지어질 예정이던 매립지를 발굴할 수 있었다. Here we are in the middle of what was the East River. Today you can see an office tower behind me, but in the 1790s, up until the 1790s, this was really out in the middle of the river. 거리 구역의 기초를 닦기 위해 거대한 방수 웅덩이가 만들어졌을 때 다이아나와 그녀의 동료들은 옛날에 이스트강의 바닥이었던 곳까지 계속 파내려가는 굉장한 기회를 갖게 됐다. 그것은 200년 전 어떻게 기술자들이 새로운 땅을 만들었는지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옛날 배들이 묶여있던 물가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형태의 나무로 만든 부두를 발견했다. 맨하탄의 지하 단면에는 쓰레기를 포함한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립지로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Archaeologists are always really excited about digging, particularly in early landfill, because you often find an awful lot of artifacts in the refuse of the city. 매립지를 쉽게 메우기 위해 때때로 크고 작은 배들을 가라앉히고 묻는 방법을 사용했다. 사우스가 항구 박물관 아래에도 배가 묻혀져 있다. (18세기) 말쯤 뉴욕은 런던과 필라델피아 뒤를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번화한 항구가 됐다. 독립 후 연방정부는 5년 동안 뉴욕에 토대를 두었다. 조지 워싱턴이 이곳에서 1789년에 취임식을 거행했다. 그러나 1년 후 워싱턴이 수도로 선정되면서 뉴욕은 수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뉴욕의 재정력이 도시의 성공에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그것은 현금이 단순한 야망을 현실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19세기가) 시작될 때 팽창한 도시는 미국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됐다. 당시 뉴욕은 큰 제재 없이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다. 도시의 번영을 위해서 계획이 필요했다. (1800년대) 초 뉴욕엔 8만 명의 시민들이 맨하탄 저지대의 혼란스러운 거리로 밀려들어온다. 도시는 어떠한 질서가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하나의 대담한 움직임으로 도시의 지도자들은 맨하탄의 미래 발전을 위해 틀을 이루었으니 뉴욕의 이름을 영원히 떨치게 될 바둑판식 도시계획이었다. 그들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관들은 정확한 맨하탄의 측량이 필요했지만 당시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았다. 20대 젊은이인 존 랜들 주니어가 그 거대한 임무를 맡았다. 랜들은 그 일에 10년 이상의 시간을 보냈다. 리벤 레드우드는 존 랜들이 행정관의 바둑판식 도시계획을 위한 측량을 시작하고 도시계획의 한 부분을 맡았을 당시와 같은 나이의 지리학자인데 일종의 강박관념도 있었다. 도시계획은 1811년에 거대한 지도로 출간됐다. 뉴욕 공공도서관에 있는 이 지도는 약 8피트 길이이며 이 도시의 가장 중요한 문서가 됐다. 이 도시계획은 맨하탄의 변방까지 뻗어있는 상상의 바둑판식 거리들을 보여준다. 그것은 뉴욕이란 도시가 갖는 운명에 대한 특별한 믿음을 보여주지만 어떤 이들은 그것을 비판해왔다. Urban planners, by and large, say that the grid plan is an unimaginative plan, and many of them recommend that they should have used diagonals, such as in Washington, D.C. But what the original commissioners were doing was imagining the city of the future. They were envisioning an imperial metropolis. 그들의 시야는 200년 전 맨하탄의 실제 풍경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않았다.
그 지도는 맨하탄 시장실의 작은 보물이라고 알려졌으며 농가의 지도라고 불리던 존 랜들이 그린 92장의 지도에서 바둑판식 계획 전의 밑그림을 볼 수 있다. When most people think of Manhattan, they think of a concrete landscape that's flat. And when we look at the Randall farm maps, we see a much different landscape with wetlands, streams, inlets. But superimposed on that pre-grid landscape are the imaginary streets and avenues of the grid plan. Here you can see the Harlem River coming up straight into 10th Avenue. 10th Avenue in this intersection is basically underwater at the time. There are buildings in the middle of the different streets and avenues of the grid plan. And in fact, I counted all of the buildings and I found that about 40% of all of the pre-existing buildings were in the middle of the street or an avenue of the future grid plan. And they would eventually have to be demolished. 그 계획은 재산가들을 화나게 했다. There's a legend that Randall was pelted with artichokes and dogs were unleashed on him. 랜들의 지도는 바둑판식 계획 전의 땅의 형세에 대한 많은 정보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리베는 맨하탄의 3차원 컴퓨터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And you can zoom around and see different angles of the pre-grid Manhattan landscape. 랜들 덕분에 우리는 행정관들이 그들의 단호한 바둑판식 계획을 드러내기 전에 맨하탄 섬의 모습을 알 수 있다. 바둑판식 도시계획은 영원한 변화와 위대한 기업가들과 지도자들이 이끌어온 끊임없는 성장의 욕구를 지닌 이 도시에 남아있는 극소수의 것들 중 하나이다. 19세기 초 뉴욕은 동부 해안가 다른 항구들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었고 미국 서부의 산업자원과 발전하는 농업개발에 성공한 사람들은 누구라도 황금을 가질 수 있었다. 그러나 동부 해안은 모두 쇠퇴했다. 에팔레치아 산맥은 도시의 길을 막았다. 즉, 뉴욕시 북쪽 약 200마일의 협곡을 제외하고는 그 협곡은 모호크 계곡으로 인해 생겨났다. 배들은 항상 뉴욕에서는 올버니까지의 넓은 허드슨 강을 항해할 수 있었다. 올버니가 이리 호수와 연결됐다면, 그래서 운하가 있는 서부의 부와 연결되었었다면 어땠을까? 그런 일이 가능하기라도 했을까? The canals in Europe and England were generally short canals, 20 and 30 and 50 miles in length. And here it was proposed by upstart Americans with absolutely no engineering skills to build what would be the longest canal in the world. 미친 짓처럼 보일런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어쨌든 앞으로 나아갔다. 그 계획의 전체 규모는 엄청났다. 운하의 길이는 363마일이었고 83개의 관문, 그리고 18개의 수로가 있었다. 모두 현대적인 장비 없이 이루어낸 것이었다. 이리 운하의 첫 번째 삽질은 이곳 뉴욕주 롬시에서 있었고 이제 이곳에는 대장장이이자 운하 전문가인 마이클 밀레시키가 운영하는 박물관이 있다. You had to dig by hand with picks and shovels. You used oxen and horses and a plow and a drag scraper. And that's if you had good dirt to work in. You could encounter bedrock you had to chisel through. You might encounter swamp, quicksand, muck, running sand, black soil. There were also mosquitoes that had malaria. They weren't aware of malaria. They weren't aware that it could kill you. 그러나 육체적인 도전과는 아주 별개로 운하 설계 전체를 위협하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었다. 관문 구조는 운하의 높이가 변하는 곳에서 선박들을 들어올리거나 낮추기 위해 필요했다. 그러나 뉴욕에서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 재료는 나무였다. 나무는 썩기 때문에 관문에 좋지 않았다. The answer was to build most of the structure of a lock out of stone. The trouble with that is that you had to make the joints between the stone waterproof. 그러나 그 당시에 방수 시멘트는 미국에서 만들어지지 않았고 수입해 오기에는 너무 가격이 비쌌다. 방수 시멘트가 없으면 튼튼한 관문도 없고 관문이 없다면 운하도 없었다.
수경 시멘트를 만드는 데에는 특별한 종류의 석회암이 필요했다. 기술자 캠버 화이트는 뉴욕에서 가까스로 그러한 종류의 암석을 발견했다. 뉴욕 지하 채굴장에 있던 석회암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재처리 과정이 필요했다. 하지만 우선 그가 찾던 암석 종류가 맞는지 확인해야만 했다. Canvas White would have taken the limestone that he brought from the quarries, and then they would put it into the forge and roast the rock. Roast it. That was what they would call it. If you can get that going a little bit. And this process would take about 12 hours or so. 석회암을 잘게 부숴서 가루 형태로 만들어 결국 시멘트를 제조한다. And we'll be adding a little water to mix the cement. And then we will put this in a bucket of water to see if it hardens overnight. So let me put that in here. When Canvas White took this pat of cement out and chimed it on the side of his bucket and found out it really was hard, he probably said, Eureka. 이리 운하의 개통 프로젝트는 대단한 성공이었다. 핑거호에서 뉴욕시까지 1톤의 곡물을 운송하는 비용이 $100에서 단지 $6로 떨어졌다. 뉴욕 항구는 자연스럽게 미국의 중심지대와 세계 간 무역의 진원지가 됐다. 도시는 누구에게도 결코 지지 않을 선구적인 출발을 했다. All the trade, all the commerce, all the money that changed hands made New York grow into the amazing city it is today. That started with the completion of the Erie Canal in 1825. 성공은 성공을 낳는다. 뉴욕의 성장을 기념하며 추가 건설된 철도는 종종 운하의 항로를 따랐다. 도시는 당연히 수만 이주민들의 도착 지점이 됐지만 뉴욕은 팽창의 압박 속에서 헐떡이기 시작했다. 바둑판식 도시계획은 공공의 공간이 많지 않았으므로 시 지도자들은 맨하탄 한가운데에 거대한 공원을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것은 보존된 자연미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매우 다른 것이었다. 공원 없는 뉴욕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녹색 지대는 지정학적인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공학 기술의 향연이었다. 센트럴 파크는 아주 유명한 조경 건축학자 더그 블론스키에 의해 미국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인공공원이 됐다. You know, it looks like nature that you're here, but it really is not at all. It is kind of a Disney world. It is really a phenomenal piece of landscape art. 19세기 중반 뉴욕이 복잡한 도시가 됨에 따라 녹지 공간의 부족이 심각한 문제처럼 대두되기 시작했다. 시 지도자들은 맨하탄 중앙 843에이커의 땅을 시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징발했다. 그것은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서였지만 또한 유럽의 큰 시립공원들과의 경쟁을 위한 것이기도 했다. 맨하탄 중앙에 그들이 선택한 땅은 그 당시의 농촌의 전원적인 풍경은 아니었다. It was really the nastier part of Manhattan. It was a very scrubby, very marshy area with a few little villages and a lot of squatters, but not very inhabited. 소수 주민들의 땅을 매입하고 퇴거시켰으며 공원의 설계를 위한 경연대회가 열렸다.
대회에서 수상한 설계 계획안은 방문객들이 마치 전시관을 걸어다니면서 연속된 그림을 보는 것과 같은 아름다운 전경을 제안했다. A series of beautiful experiences. You'd go from one landscape to the next. You'd look up in the corner and you'd see something else interesting, and then that would cause you to want to go visit that. And that was the whole goal. There's no straight pathways, everything meanders. The park is rectangular, and so it fits perfectly within the grid. But then the moment you walk in from the perimeter wall, the whole thing changes. 그러나 맨하탄 편함이라고 알려진 거대하게 드러나 있는 바위를 제외하면 거의 어떤 것도 실제로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움직일 수 없으므로 그 밖의 다른 것들은 그 주위에 조경화되어 있는 것이다. (3,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10년 이상 그 황무지를 그림책으로 바꾸기 위해 노력했다. 가장 기본적인 도구를 가지고 그들은 시내와 작은 폭포 그리고 언덕과 초원을 만들었고 100만 대 집마차 분량의 흙을 날랐다. 도시 한가운데 공원이 있으면 동서 양쪽의 통로를 차단할 수 있고 도시를 가로지르는 도로는 공원을 파괴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설계자에게 떠올랐다. 그것은 도로를 공원이 서 있는 높이 아래로 가라앉히는 것이었다. 이것은 때때로 단단한 바위를 깎아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This park is built on Manhattan schist. This is the tough bedrock that anchors the skyscrapers. They had to blast the bedrock so that the roads could be sunk to the proper grade. And that was another huge engineering feat. 그 계획은 너무 성공적이라서 오늘날까지도 교통의 흐름은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 공원의 나머지 부분을 만드는 것은 재능도 수고도 덜 들었다. 이것은 공원이 만들어지기 전에 늪지대가 쭉 뻗어있던 사진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설계자가 그것을 아름다운 호수로 바꾸었는지 보여주는 그 방법이다. 오늘날 공원에 있는 조경들은 거기에 영원히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모든 연못들과 시내들 중에서 아무것도 자연에서 온 것은 없다. Every boulder that is in place to make this phenomenal cascade was put in by man. But we can also turn a water buff just like that. And I'll show you a little secret if you want to take a look, and we'll turn this one off. All the water bodies in Central Park are really fed by the city water system and also by the rain. This is where we turn the valve, which bypasses the cascade. And now this valve pipe goes right to a manhole over there that Charlie and Ray will open up for us. And so we can see the actual water gushing into this very large cavern underneath, which causes the diversion, so then the cascade goes dry. 공원은 늪이나 습지보다 약간 솟아있고 습지대는 59번가의 그림 같은 연못으로 변모됐다. 자연이 공원으로 변모하는 데 최선을 다했으며 이런 완벽한 계획이 없었다면 빗물은 경사면의 흙을 쓸어내리고 호수는 넘쳤을 것이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가 많이 있었을 것이다. 공원 지하에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들이 있다. This is one of the main drainage vaults. Water comes down here
and it has a lot of silt in it, it gets to settle out around this sand trap, and it actually goes inside here. 모래가 정기적으로 씻겨 나가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지상의 공원 애호가들은 아마도 이 인공적인 전원의 파라다이스를 위해 얼마나 어려운 과학기술이 동원되고 있는지 거의 모를 것이다. Look at the people in this park today. Look how magnificent the park is. I think that's a testament to just absolutely incredible design success. They clearly did it right. (19세기) 후반 동안 이민자들이 뉴욕으로 쏟아져 왔고 도시의 성장은 모든 예상을 넘어섰다. 1870년까지 5만 명의 사람들이 매일 이스트강을 넘어 브루클린에서 맨하탄으로 통근하고 있었다. 곧 유람선 회사들은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됐고 가장 야심적인 19세기의 공학기술 프로젝트가 태어나게 됐다. (1883년에) 개통된 브루클린 다리는 놀랄만한 것이었으며 그 당시 가장 긴 현수교이다. 교각 사이의 거리는 거의 1600피트고 타워는 거의 280피트 높이며 다리의 부지는 브로드웨이보다 더 넓었다. 가도와 통로를 지탱하는 케이블 격자는 영원히 기록될 공학기술의 장관이었다. 그러나 수면 아래 숨겨진 기술은 훨씬 더 경이적인 업적이었다. 그것은 다리에 거대한 타워 기초를 만들기 위해 이스트강 아래 깊이 들어갔던 이른바 지하공사 일꾼들의 작품이었다. If you look at the river here, they hit bedrock was about 80 feet down on the bottom of underneath the water on the bottom of the river, so you had to get down to a solid footing for a foundation to support the great weight of this now magnificent bridge. 부동수문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수문은 도시 한 블록 크기이며 강 밖으로 떠오르는 목재와 강철로 만들어졌다. 화강암 타워가 꼭대기에 세워졌을 때 그것은 강 바닥으로 가라앉혔다. 부동수문이 밑에서 열렸고 일꾼들이 팠을 때는 더 깊이 가라앉혀서 결국 기반함 아래에 닿았다. 압축된 공기로 가득 찬 부동수문에 펌프질을 하는 것은 강물이 밀려 들어오는 것을 막아주었다. 기압은 수압과 평형이 됐다. 일꾼들은 기밀 제어 장치로 부동수문을 들어오고 나갔다. 내부 상태는 끔찍했다. You know, I mean, I worked under pressure. All your effort is magnified. I mean, you get tired very quickly. It's a bit harder to breathe. The air is very dead and still. It's probably about the closest thing you can get to hell on earth, realistically. 비극적인 것은 기압을 받으며 일하는 것의 위험에 대해 아무것도 알려진 것이 없다는 것이다. 깊은 강물 아래로 내려가는 것은 질소가 혈류 안에서 용해되게 만든다. 다이버가 물 위에 너무 빨리 부상하면 가스가 거품처럼 다시 생기면서 고통과 메스꺼움을 일으키고 몸이 구부러진다. 지하 일꾼들은 그것을 수문병이라고 부르며 종종 치명적인 일을 겪었다. One guy described it simply as this: it felt like he was on fire from the inside out, and then he actually said if he had a gun with a bullet in it, he would have put it in his head to stop the pain. When you first get the Caisson's disease, there's a slurring of the speech, there's a staggering of the gait, there's really symptoms that are very the same as intoxication. And a lot of these were Irish immigrants, and there was this sort of negative stereotype, oh, they're just drunken paddies.
밀폐된 곳에서 지하 일꾼들이 그렇게 고통스럽게 팠던 진흙과 암석들은 공학기술적 상상력의 범위에 있어 엄청난 도약을 요구했다. 꼭대기와 아래가 열리는 수갱이 부동수문의 지붕을 통과해서 작업실로 이어졌다. 그것들은 물로 가득 차 있었다. 수갱의 바닥은 강바닥 안쪽으로 판 풀에 닿았다. 일꾼들은 폐기물을 수갱 아래 이 풀 안으로 밀어 넣었다. 물기둥이 수갱 안에서 기압기 역할을 했다. 실내 기압은 물이 작업실 안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막았다. 흙을 퍼내기 위해 수갱을 통해 그랩 장치를 내렸다. 그리고 다시 윈치로 감아 올렸다. 쓰레기를 수레에 실어 바지선으로 버렸다. 그러나 틈새가 모두 부드러운 것은 아니었다. They started hitting a lot of rock, a lot of very huge boulders, and underneath New York City is some of the hardest rock in the world. They decided to try to use some black powder down there, some explosives, which, you know, is highly volatile. It is insane. I would not want to be down there. 타워가 완성됐을 때 다리의 나머지 부분이 타워 사이에 매달렸다. 케이블을 돌리는 것은 눈이 돌아가는 일이었고 위험한 공중곡이었다. 공표된 사고와 죽음이 많았다. 그러나 감추어진 부동수문의 지옥 같은 일들은 헤아릴 수 없는 더 많은 죽음을 요구한다는 것을 거의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The Sandhogs literally toiled in obscurity, and a lot of them died in obscurity. Some people say only a few men died, but estimates range as high as 150, which I think is probably more accurate, because a lot of the men didn't, if they didn't die at the site, they would die later from the caissons disease, sometimes at night, sometimes a week later. And so who knows? I mean, how many guys just went back into the ghettos of Manhattan and died? 브루클린 다리는 너무나 뛰어나게 만들어져서 매일 그곳을 건너는 14만 4천 대의 차량을 쉽게 통과시킬 수 있다. 1900년 비할 데 없는 팽창의 세기를 지나서 뉴욕시의 인구는 파리의 인구를 넘어섰다. 이제 뉴욕은 무엇보다도 이 도시뿐만 아니라 세기를 바꾼 하나의 사건이 이곳에서 최초로 있었다는 것으로서 새로운 과학기술의 시대를 이끌고 있다. 그것은 전기였다. 오늘날 뉴욕은 분명 밝은 전등이 빛나는 대도시이다. 그러나 바로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이 모든 것은 상상할 수 없었다. 1870년대의 아크 전기등은 브로드웨이 같은 주요 도로를 비추었지만 가정과 사업체에서 쓰기에는 너무 동력이 높았다. 전기혁명을 일으키고 모두에게 빛과 동력을 가져다준 이는 토마스 에디슨이었다. For Edison, New York was the place to be. You had Wall Street. This is where the media was. This is where there were resources that were unimaginable other places. 에디슨은 맨하탄 중심가의 한 작은 지역을 전기로 가설할 첫 번째 구역으로 선택했지만 그의 원대한 계획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으니 그것은 아직 전구를 발명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것은 아직 멜로 공원 근처 그의 실험실 제도판 위에 있었다. When Edison said he had solved the problem only a few months after having invented the phonograph, which gave him the appellation, the Wizard of Menlo Park, the inventor of the age, people thought he could do anything. 에디슨은 전구뿐만 아니라 전기를 발생시키고 공급하는 모든 시스템을 발명해야만 했다. 단지 18개월 안에 그는 펄가에 최초의 발전소를 지었고 지하 8만 피트의 케이블을 설치했다. 1882년 가을쯤 에디슨의 작업은 완성됐다. 그러나 작동이 될 것인가? 9월 4일 오후 3시 그는 마스터 스위치를 움직였다.
The lights came on about 3 o'clock, but of course it wasn't dark yet. But slowly, as darkness came on, and the lights got brighter and brighter, and then finally, as darkness fell, it was like a wonderland for people in the district. Here was this strong, steady light as opposed to the flickering glass light, and for most people, this seemed to be the future, to herald the future. Having electric lights so early lent more cachet to the image of New York, this industrial, financial city that was constantly on the go, 24 hours a day. I mean, that's the image we still have in New York, and this is where it begins. 오늘날 전선은 뉴욕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살아있게 하는 전체 지하 세계의 한 부분이다. 도시의 주요 동맥은 지하, 물, 하수관, 가스, 증기, 그리고 지하철인 것이다. 반면 모든 뉴욕인들이 인정하는 것은 지상 위에 있다. 백여 년 전 뉴욕의 가장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는 교회의 첨탑이었다. 이제 그것들은 높은 고층 건물들 사이에 솟아있다. 뉴욕은 궁극적으로 탑의 도시다. 폴 골드워거는 미국 내 최고 고층 건물 권위자 중에 한 명이다. New York is where the skyscraper grew big, right? Where the skyscraper became a work of art. 뉴욕에서 가장 전통적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고층 건물의 비밀스런 조상이다. 석조 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 정면은 주철로 만들어졌다. One of the ways we figure out whether a building is really cast iron is to bring a magnet. And that tells you that what you think is stone is in fact actually an iron building. Cast iron test works. 미리 조립된 이 주철 정면은 평범한 벽돌 건물에 설치했다. 그러나 정말 큰 건물들은 벽돌로 지을 수 없었는데 왜냐하면 무게를 견딜 만큼 벽을 두껍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19세기 후반에 높은 건물을 짓는 경쟁에서 라이벌 도시인 시카고는 처음으로 건물을 지탱하기 위해 강철 뼈대를 사용했다. 그것은 고층 건물 공학에 있어 중요한 원리가 됐다. 그러나 뉴욕은 그와 같은 중요한 발명에 있어서 선두를 차지했다. 그것이 없었다면 도시의 특징이 되는 고층 건물들은 땅에 솟지 못했을 것이다. 승객용 엘리베이터 설치를 자랑하는 최초의 사무실 건물은 뉴욕 에쿼터블 건물이었다. 그 당시까지 건물의 낮은 층이 가장 고급층이었다. Today we assume that in a tall office building, the top floors are more valuable than the lower floors. They rent for more money. Before the elevator, it was the opposite, because who wanted to climb stairs? So the most valuable floors were 1 or 2 maybe. Once the elevator was invented, the economics turned upside down, and suddenly the top floors became the most desirable. This was a profound invention that would transform the nature of cities around the world. (20세기) 초 뉴욕의 중심에는 부와 권력을 상징하는 고층 건물이 있었고 하늘에 가까워지려는 시카고와의 경쟁에서도 앞서 나갔다. 우러스 건물은 17년 동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직위를 보유했다. 그리고 나서 1930년에는 두 라이벌 건축자들 사이에 어떤 세력도 그들 싸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게 된 후 다른 뉴욕의 건물이 최고층 건물의 왕관을 차지하게 됐다.
처음에는 월가 40번지에 있는 맨하탄 은행 건물이 그 시합에서 이길 것 같았다. 도면에 따르면 그것은 42번가에 세워질 경쟁 건물 크라이슬러 건물보다 몇 피트 더 높았기 때문이다. 월가 40번지의 건축자들은 환성을 울리며 좋아했으나 그들은 완전히 시한적이고 통한적인 놀라움을 느끼게 됐다. The architect of the Chrysler Building had a brilliant idea. He assembled inside the observation deck of the Chrysler an additional spire. After 40 Wall Street had been finished, immediately the Chrysler shot up. With the secret spire on the top that was actually lifted through the roof. At that point, there was nothing they could do except concede that the Chrysler Building was in fact the world's tallest building. 그러나 오래가지 못했다. 마천루라는 단어와 동의어가 될 건물을 짓는 일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건축자들은 크라이슬러보다 더 높은 건물 공사를 착수했고 유명해지면서 성공했다. The Empire State Building was brilliantly engineered, and it was built very fast. They had organized it like a military campaign, with many of the parts of the building prepared in advance and just brought in. It has become the most famous skyscraper profile in the world. 그리고 그 단면도 꼭대기에는 원래 비행선을 계류시키는 돛대로 설계된 첨탑이 있었다. Fly across the Atlantic on an airship, and then you dock right at the top of the Empire State Building, and you descend by elevator and arrive in New York. Pretty wonderful notion, except it made absolutely no sense whatsoever. 사실 바람이 너무 높았고 승객들을 타고 내리게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비행선은 너무 불안정해서 도킹할 수도 없었다. 한번 시도는 해봤지만 결코 다시 시도하진 않았다. (1973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라는 지위를 세계 무역센터의 쌍둥이 건물에 내주었다. 그 고층 건물은 2001년 9월 11일 비극적인 사건이 있기까지 뉴욕의 가장 유명한 마천루였다. For a long time, the biggest things you could see from here were the twin towers of the World Trade Center. For the last almost 30 years, they defined the Manhattan skyline. They were the tallest buildings by virtue of being a pair. They were different from anything else. And they were the only things in New York that were taller than the Empire State Building. 새로운 스카이라인은 사라져버린 모든 것들에 대한 기억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도시 정신에 있어서 두드러진 새 프로필을 창조하는 중요한 상징적 역할이 있다. One of the best ways in which we can remember is to keep going. The ambition of New York is one of the things that has to be put back there as much as a memory of the people who were lost. 뉴욕의 명예는 이전에도 결코 상실한 적이 없었다. 다른 어떤 도시들 이상으로 난폭한 강의 흐름을 바꾸고 황무지에서 자연의 미를 만들었으며 누구도 시도하지 못했던 간격의 다리를 놓아 하늘에 이르렀던 것은 완전한 의지력의 소산이다. 뉴욕시 전체는 이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멈추지 않는 에너지에 깜짝 놀랄 만한 증거이다.